제발, 제발 살려줘, 준호 씨. 제주도 중산간의 한 호화로운 와이너리 개관식장.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화려한 소리 사이로 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죠. 아니,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서연희.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엔 오만함 대신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애원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아빠한테 받은 그 동굴 있잖아. 그거 원래 우리 집안 거였어. 제발, 제발 다시 돌려줘. 그럼 내가 뭐든지 할게. 그녀가 매달린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루비빛 액체가 잔 벽면을 타고 흐르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호. 서연이가 무능한 대릴 사위라며 10년간 하인처럼 부려먹다가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서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한겨울 제주 바다를 닮았죠. 장인어른께서 당신한테 그 동굴을 주지 않은 이유 정말 모르는 거야?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마스카라가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매길 줄 몰랐으니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와인 코르크 스크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잡이 부분엔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죠. 장인이 평생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당신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는 걸 너무 잘 아셨어. 그래서 진짜 보물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안 주셨던 거야.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녀는 비명처럼 외쳤죠. 무슨 소리야? 넌 그냥 우리 집 개처럼 부려먹던 놈이었잖아. 아빠가 무슨 보물을 너한테 줘. 준호가 처음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 집 개였죠. 아니, 개보다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면 슬픔 때문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서연애 씨. 당신은 그 개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밤새워 똥오줌 받아내고 문질러드린 거 기억이나 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하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때 뭐 했죠? 아, 맞다. 박재훈이랑 호텔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죠.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제 손 손잡고 하신 말씀 아세요? 준호는 낡은 코르크 스크류를 꽉 쥐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 딸년이 너한테 너무 못됐구나. 걱정 마라.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걸 남겨줄 테니까. 그러시더군요.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빠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거짓말이라고요? 좋아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죠. 준호가 손짓하자 비서 한 명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죠. 이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능한 대릴 사위라고 무시당하던 남자가 어떻게 재벌가 딸을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그 동굴 안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혼하자 민준호.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바닥엔 깨진 와인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파편들을 피해 서 있었고
서연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10년이면 됐잖아. 넌 우리 집에서 충분히 빌부터 먹었어. 이제 꺼져.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 하나 버리듯이 말이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꾹 참았어요. 연희야, 서연의 씨라고 불러. 이제 남이잖아. 연희가 손톱줄을 내려놓고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아, 참. 위자료는 챙겨줄게. 내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아니거든. 그녀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준호의 발밑에 떨어졌죠. 제주도에 동굴 하나 있어. 우리 아빠가 옛날에 싸게 사뒀던 땅인데 완전 쓰레기야. 개발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아. 그거라도 가져가. 동굴? 준호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봤죠. 거기엔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용암동굴 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불만 있어? 연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더 많이 달라고 할 건 아니지? 밥이나 차려주고 아빠 똥오줌이나 받아낸 게 다인데. 순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장인 서 회장이 쓰러졌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장인을 준호는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모시고 싶다는 장인의 뜻에 따라 준호는 직접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겨드렸죠. 장인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 딸년이 너한테 너무 못 됐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위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니야. 넌 착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장인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악력만큼은 여전히 강했어요. 준호야,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제주도에. 아버님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꼭 해야 해. 제주도 동굴. 거기 가봐. 내가 너한테. 그때 연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또 헛소리 하세요? 제주도 동굴이 뭐예요? 그 쓸데없는 땅 말하는 거예요? 장인은 딸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만 빤히 쳐다보셨죠. 그 눈빛이 뭔가 간절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엔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준호는 구석에서 조문객들 신발이나 정리하고 있었죠. 야, 민준호. 연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그녀 옆엔 박재훈이라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준호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대기업 임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까지 가진 남자였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대릴 사위예요? 재훈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 보듯이 말이죠. 에이, 뭐 이래? 조문객 신발이나 정리하고 있어? 완전 집사하냐? 두 사람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준호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장인의 장례식장에서 장인을 욕되게 하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연희 씨, 제발 조금만 조심해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어머, 들었어요? 이 사람 나보고 조심하래요. 연희가 재훈의 팔을 휘감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빈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장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 따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빈소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서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강민석 소믈리에였죠. 준호 씨, 강민석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준호 씨한테 제주도 동굴 얘기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못하셨어요. 그럼 이거 받으세요. 강민석이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 회장님이 준호 씨한테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열쇠로 동굴 안을 열어보라고요. 그럼 모든 게 이해될 거라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동굴 안엔 뭐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장인은 왜 마지막까지 그 동굴 얘기만 하셨던 걸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준호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손에 든 건 초라한 캐리어 하나와 장인이 남긴 그 열쇠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10년을 살았던 도시가 이제는 그저 남이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동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후 서연이를 무릎 꿇게 만들 힘이 바로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제주공항에 내린 준호는 렌터카를 빌려 중산간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숲속이었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오솔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거대한 바위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용암동굴 입구엔 출입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이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구 옆에 숨겨진 작은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이게 여기 맞는 건가? 열쇠를 꽂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발소리만 동굴벽에 울려 퍼졌죠.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자연 동굴이 아니야. 건축가 출신인 준호의 눈엔 벽면에 인공적인 흔적들이 보였어요. 누군가 이 동굴을 일부러 가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굴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동굴 안은 완벽하게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거대한 지하 저장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수백 개의 와인병들이 빼곡히 정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와인 선반 뒤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엔 장인이 평생 모은 진짜 유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인 선반 한가운데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위 민준호에게 해시태그.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장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목구멍이 메어왔죠. 준호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딱딱한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그리고 아마 내 딸년이 너를 개 쫓아내듯 내쫓았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나는 평생 사업만 하느라 내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 애는 돈의 가치는 알아도 사람의 가치는 모르는 아이로 자랐어. 내 잘못이지. 장인의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쓰시면서 우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야, 너는 달랐다. 너는 내가 쓰러졌을 때 밤을 새워가며 내 똥오줌을 받아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니? 딸보다 사위한테 더 의지하는 내 꼴이 말이야. 준호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인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실 때마다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요. 준호야, 나는 내가 건축가 꿈을 포기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다 안다. 연희 때문이었지. 그 애가 데릴 사위.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때를 쓰는 바람에 넌 내 꿈을 접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 설계사였어요. 하지만 연희와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준비했다. 내 딸한테 줄 수 없는 진짜 유산을 말이야. 이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와인병들을 비췄죠. 로만의 콩티 1945, 샤토 라피트 1865, 페트리스 1947. 준호는 와인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각각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전설의 빈티지들이었어요. 이 와인들은 내가 30년 넘게 모은 거다. 하나하나가 건물 한 채 값이지.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해. 준호는 편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와인 선반 뒤쪽을 봐라. 벽면에 작은 스위치가 있을 거다. 그걸 누르면 준호는 급히 와인 선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더듬자 정말로 작은 스위치가 만져졌어요. 딸깍.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와인 선반이 옆으로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헉! 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공간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엔 금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아 올린 금괴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쳤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금괴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쪽 선반에는 각종 귀금속과 보석들, 그리고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죠. 놀랐지? 나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내 딸년이 박재훈이라는 쓰레기랑 놀아나는 걸 보고 나서
확신했어. 이 재산을 저 애들한테 주면 1년도 안 돼서 탕진하겠구나. 장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준호야, 이건 내 재기자금이 아니다. 이건 내가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개처럼 살면서도 양심 하나는 꼿꼿이 지켰던 것에 대한 대가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넌 한 번도 회사 돈 안 빼돌렸지. 연희가 아무리 명품 사오라고 떼를 써도 넌 내 용돈으로만 샀어. 그것도 싸구려 짝퉁으로 말이야.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았어요. 연희는 그게 진품인 줄 알았지만 준호는 동대문 시장에서 산 짝퉁을 줬었죠.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넌 내 손을 잡고 울었지. 그때 알았어.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편지의 마지막 장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꿈꾸던 건축가의 삶을 다시 시작해.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지어라. 그리고 장인의 글씨가 여기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쓰기까지 한참 고민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 딸년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돌아봐 주지 마라. 그 애는 너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개로 봤지. 개는 주인이 밥을 안 주면 떠나는 법이야. 준호는 편지를 덜덜 떨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복수는 하지 마. 복수는 너를 그 애들만큼 추하게 만들어. 그냥 내 길을 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게 최고의 복수야. 편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고맙다, 내 아들. 다음 생에는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나라. 마이너스. 장인 서진석 올림. 준호는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굴 안에 그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금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이 정도면 최소 500억은 되겠는데 준호는 장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준비하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그때 금괴 더미 옆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및 탈세 증거자료 일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회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두셨던 거예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증거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서류 뭉치 제일 위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가 정말 위험해 처했을 때만 써라.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서진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연희도 감옥에 갈 거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쓰렴. 넌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준호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공여, 횡령. 서진그룹이 저질렀던 온갖 범죄 행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이미 다 아셨구나. 그래서 회사를 연희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준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인 말대로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써야 했어요. 준호는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장인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제주도 허름한 모텔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복수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준호의 머릿속엔 연희와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낄낄거리던 모습이요. 아니야. 장인어른 말씀이 맞아. 복수는 나만 추하게 만들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름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제주도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꽂혔어요. 야, 너 서진그룹 소식 들었어? 응? 무슨 일인데? 서연이 그 여자 회사 자금 빼돌려서 박재훈이랑 호텔 사업한대.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헐, 진짜? 그럼 횡령 아냐? 맞아. 근데 아버지 죽고 나서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대. 이제 견제할 사람도 없고, 에이, 재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두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연희,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나 강민석입니다. 장인의 친구였던 그 소믈리에였죠. 아, 강 선생님. 혹시 동굴 찾아가 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서 회장님이 왜 그렇게까지 준비하셨는지. 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도 알고 계셨군요.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열쇠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습니다. 딸에게 줘야 하나, 사위에게 줘야 하나. 하지만 결국 준호 씨를 택하셨어요. 왜 아십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뒤통수를 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 회장님은 준호 씨가 그 돈으로 복수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대신 당당하게 사실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래, 난 내 길을 가자. 당당하게.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민준호의 재기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 미스터리 셀러 제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와인이 경매에서 30억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로만의 콩티 1945 빈티지. 전 세계에 딱 600병만 존재하는 전설의 와인이었죠. 도대체 제이가 누구야? 모르겠어. 신원을 철저히 숨기더라고. 재계 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식은 당연히 서연이의 귀에도 들어갔죠. 오빠, 이거 봐. 로만의 콩티래. 연희가 재훈에게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오, 30억? 와인 하나가? 응. 근데 이 셀러 제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희귀 와인들을 내놓을 거래. 완전 대박 아냐? 재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이 사람 좀 찾아봐. 이런 큰 손이랑 친해지면 우리한테도 좋잖아.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미스터리셀러 제이가 바로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민준호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준호가 지금 그들을 향한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도요. 제주도 용암동굴 입구. 준호는 장인이 남긴 코르크 스크류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조금만 욕심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수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는 만들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파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준호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박재훈,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해시태그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빠, 이번 호텔 사업 대박 날 것 같아. 서연이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각종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죠. 그럼 내가 누군데?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최소 1,000억은 벌어. 박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자금은 확보했어? 걱정 마. 서진그룹 계열사 자금 500억 빼돌리기로 했어. 어차피 내 회사잖아. 헤헤, 역시 오빠가 최고야. 두 사람이 키스하려는 순간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게 누구야? 발신자는 강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소믈리어였죠. 여보세요? 연희 씨, 나 강민석이야. 오랜만이지? 아, 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긴 사이였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연희 씨한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어서. 소개요? 누군데요? 요즘 와인업계에서 난리 난 그 미스터리 셀러 제이. 그분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거든.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진짜요? 그 사람이요? 응.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나 안 만나. 그래도 서 회장님 따님이니까 내가 한번 주선해 볼게. 네네. 꼭 부탁드려요. 연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재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대박. 그 제이가 나 만나고 싶대. 뭐, 진짜? 응. 강민석 선생님이 주선해준대. 재훈이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야, 이거 완전 기회야. 그 사람이 우리 호텔 사업에 투자하게 만들어봐. 걱정 마. 내가 못 꼬시는 남자 없잖아. 연희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미 그녀는 준호가 파놓은 첫 번째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제주도 중산간에 새로 지어진 와이너리. 연희는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재훈도 함께였죠. 와, 여기 완전 멋있는데? 와이너리는 현대적인 건축미와 제주의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벽면, 너머로 포도밭이 펼쳐져 있었죠. 연희 씨 오셨군요. 강민석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제이는 어디 계세요? 안쪽에 계십니다. 그런데 강민석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분이 좀 까다로우셔서 연희 씨만 먼저 들어가시겠어요? 네. 왜요? 사업 얘기는 당사자끼리만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재훈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연희는 그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잘 꼬셔올게.
연희는 강민석을 따라 와이너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나무문 앞에 섰죠. 여기입니다. 들어가세요. 강민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서연희 씨.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준호?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는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1년 전 쫓겨나던 그 초라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너 어떻게 미스터리 셀러 제이가 너라고? 연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놀라셨나 보네요. 당연하죠. 1년 전에 쫓겨난 무능한 대릴 사위가 지금 업계를 뒤흔드는 큰 손이 됐으니까요. 이게 무슨, 너 어떻게 이런 돈을 가졌냐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주도 동굴 기억하시죠? 당신이 쓰레기라고 던져준 그 땅 말이에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빠가 거기에? 맞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평생 모으신 유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장인어른이 왜 당신한테 안 주셨는지.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장인어른은 당신을 믿지 못하셨어요. 당신이 그 재산을 박재훈 같은 쓰레기한테 다 갖다 바칠 걸 아셨거든요. 뭐라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요. 연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라고요? 좋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준호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이 켜졌어요. 거기에는 장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띄워졌죠. 이건.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개인 재산은 사위 민준호에게 상속한다. 안 돼. 이럴 수가.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서연희 씨, 왜 오셨죠? 설마 저한테 투자 좀 받으러 오신 건 아니겠죠? 준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가 와인 잔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당신은 저를 10년 동안 개처럼 부렸죠. 그것도 모자라서 쫓아낼 때 쓰레기처럼 버렸고요. 하지만 서연희 씨,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걔가 주인이 됐어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준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버렸거든요. 나가겠어. 연희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서진그룹에서 자금을 빼돌려서 호텔 사업하신다면서요? 연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저도 이제 업계 사람인데 그 정도 정보는 들어오죠.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렇게 무리하게 일 벌이면 결국 발목 잡혀요. 신경 꺼. 연희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와이너리 안에 울려 퍼졌죠. 준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연희가 재훈에게 달려가 뭔가 울먹이며 말하는 게 보였어요. 강민석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복수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코르크 스크류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걸 지켜보는 것까지 막으시진 않으셨죠?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연희는 재훈과 함께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가 감히 나한테. 연희는 와인병을 집어던졌어요. 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진정해, 연희야. 진정을 어떻게 해? 우리 아빠가 그 쓰레기한테 유산을 다 줬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재훈의 말에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우리 계획대로 가자. 호텔 사업 성공시켜서 민준호 그 새끼보다 더 크게 벌면 돼. 그래, 그래야지.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서진그룹 자금 빼돌리는 거 들킬 염려는 없어? 걱정 마. 내가 이사회 사람들 다 매수해놨어. 아무도 모를 거야.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준호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2주 후 준호는 강민석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거 보세요. 강민석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서진그룹의 자금 흐름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서연이와 박재훈 이미 50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안가에 호텔 부지를 매입했고요. 제주도요?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지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 네. 환경부에서 보호 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재훈이 그것도 모르고 샀나 봐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했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빼돌린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니 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 퇴직금 계좌였어요. 뭐라고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퇴직금을요? 네. 수백 명의 직원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준호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장인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강 선생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서류들 기억하시죠? 서진그룹 비리 증거 자료 말씀이신가요? 네. 그걸 이제 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봐줍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건 안 돼요. 3일 후 준호는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민준호 씨 맞으십니까? 경제범죄 전담 검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서진그룹 비리 관련 제보,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네. 준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장인이 평생에 걸쳐 모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검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엄청난데요? 서진그룹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여기 있습니다. 횡령, 탈세, 뇌물, 그리고 최근에는 직원들 퇴직금까지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여기 통장 사본, 녹취록, 이메일 기록 전부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수사 들어가야겠는데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이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호 씨 고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장인어른, 이게 맞는 거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이틀 후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서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 연인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죠. 서 회장님, 직원 퇴직금을 빼돌린 게 사실입니까? 박재훈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연인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재훈도 함께 체포됐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연희가 시킨 거예요. 재훈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던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끝났구나.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죠.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인이 원하셨던 길이라는 것을요. 썩은 가지를 쳐내고 건강한 나무를 키우는 것. 그게 진짜 정의라는 것을요.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씨, 나 강민석입니다. 뉴스 보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서진그룹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를 새 회장으로 추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됐잖아요. 준호 씨가 정당한 상속자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 강 선생님, 저는 회장은 안 하겠습니다. 네,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주도에 제대로 된 와이너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강민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준호 씨답네요. 서 회장님이 당신을 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장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죠. 고맙다, 내 아들. 다음 생에는 진짜 내 아들로 태어나라.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꿈을 향해 걸어가기로요. 1년 후 제주도 중산간에는 세계적인 와이너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가 무릎 꿇고 찾아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치소 면회실 철창 너머로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초췌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죠. 오빠, 제발. 연희는 유리창 너머 박재훈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나 좀 꺼내줘. 응? 내가 변호사 선임해줘. 제발. 하지만 재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나도 이제 끝이야. 내 재산도 다 압류됐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연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이 경고의 눈빛을 보냈죠. 연희야, 나 이제 못 와. 미안해. 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훈, 박재훈. 연희의 비명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지만 재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남겨진 연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달 전만 해도 나는 재벌 회장이었는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징역 10년은 확정이라고요. 직원들 퇴직금까지 손댄 게 결정타였던 거죠.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때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면회 신청 들어왔어요. 면회? 누가? 연희는 재훈이 돌아온 줄 알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민준호라는 분이요. 순간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만날 거예요? 말 거예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 자식이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도 생겼습니다. 설마 날 도와주러 온 건가? 그래,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그 정도 인정은 있겠지. 만날게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준호는 한 달 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연희와는 정반대였죠. 오랜만입니다, 서연희 씨.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니, 준호 씨. 편하게 부르세요. 준호야.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못됐어. 나 인정할게. 내가 나쁜 년이었어. 연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줘. 응? 내가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어. 도와달라고요?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준호야,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때 추억도 있고. 추억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희 씨, 제가 기억하는 추억은 좀 다른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이 준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뒤에서 연희가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찍고 있었죠. 이게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친구가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우리 집 집사사위 키읔키읔키읔 나는 제목으로요.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맞아요. 당신이 시키진 않았죠. 그냥 웃으면서 구경만
했을 뿐이니까요. 준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희 씨, 1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짓들을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애들 심부름이나 시켜야지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고요. 장인어른 간병할 때 냄새난다고 병원 보내라고 한 것도 기억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희 씨, 당신은 지금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거죠. 감옥이 무서운 거예요. 연희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요. 아빠가 그런 말을.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계세요, 서연희 씨. 이게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연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하지만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연희의 절규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죠. 면회실을 나온 준호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죠. 준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선생님, 힘드셨죠? 강민석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서연이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진그룹 자산 매각해서 전액 보전해 줄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준호 씨, 강민석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주도 와이너리 설계 완료됐습니다. 준호 씨가 직접 설계하신 거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보완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설계도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준호 씨 꿈이었잖아요. 건축가로 돌아가는 것.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 회장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준호 씨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강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시죠. 거기서 준호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6개월 후 제주도 중산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와이너리가 완성됐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미와 제주의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벽면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포도밭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죠. 와, 정말 멋지다. 준호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 앞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건축가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준호 씨, 손님들 오십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와이너리 개관식 날이었어요. 각국의 와인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이 초대됐죠.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단정한 수트로 갈아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민 대표님. 이 와이너리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들이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요. 저 들어가야 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혜 씨, 연희가 경호원에게 가로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 값싼 옷차림, 그리고 절망에 찬 눈빛. 준호야, 제발. 연희는 경호원을 뿌리치고 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줘, 준호 씨.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당신이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어. 재훈이는 날 버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연희는 준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 동굴 원래 우리 아빠 거였잖아. 그거 좀 돌려줘. 그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준호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었어요. 서연혜 씨,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제 장인어른이 당신에게 그 동굴을 주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건 당신은 사람의 가치를 매길 줄 모르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한테 이것만 남기셨어요. 청테이프로 감긴 낡은 코르크 스크류. 그는 그걸 연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 장인어른이 평생 쓰시던 거예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사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이걸 쓰레기라고 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걸 제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서연혜 씨,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코르크 스크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당신이 평생 그걸 이해 못할 거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살아가세요. 당신 힘으로. 준호가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분 나가시게 해드려요. 예, 대표님. 경호원들이 연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준호야. 준호야. 연희의 비명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강민석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준호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죠. 안녕하십니까? 민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꿈, 그리고 자존심까지도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와이너리는 저를 믿어주신 한 분의 유산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돈만 주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준호는 혼자 와이너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제주의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제 꿈을 이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장인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아들아.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제주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아버님,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요. 그의 목소리가 제주 밤바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1년 후 제주도 용암동굴 와이너리는 이제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 대표님, 프랑스에서 주문 들어왔습니다. 일본 바이어들도 미팅 요청했고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준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포도밭을 바라봤습니다. 푸르른 포도 잎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인 서진석 회장의 사진이었어요. 아버님, 잘 보고 계시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준호 씨, 이거 보셨어요?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그룹 전 회장 서연이 징역 7년 확정. 항소 포기. 준호는 신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연희가 재판정에서 한 마지막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복잡하시죠?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미웠고 그 다음엔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네요. 강민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박재훈은 아세요? 아, 그 사람요? 출소 후에 중국으로 도망갔대요. 그곳에서도 사기치다가 걸렸다던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 회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거겠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선생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장인어른은 정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연희한테 실망해서 저한테 준 걸까요? 강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이러시더군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석아, 나는 참 복없는 인간이야. 딸은 낳았는데 아들은 못 낳았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위가 아들보다 나은 놈이 들어왔더라고. 이게 복인지 벌인지 모르겠어.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셨어요.
준호 그 친구 정말 착해.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세상이 그 애를 짓밟을까봐. 그래서 내가 방패 하나는 만들어줘야겠더라고. 방패? 네. 그게 바로 그 동굴이 유산이었던 겁니다. 준호 씨가 세상에 짓밟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패 말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강민석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 회장님은 진심으로 준호 씨를 아들로 여기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용암동굴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장인의 유산이 숨겨져 있던 그곳은 이제 와이너리의 특별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손전등을 켜고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와인들이 숙성 중이었죠. 아버님, 저 왔습니다. 준호는 동굴 한가운데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엔 장인의 사진과 향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이 주신 유산 잘 쓰고 있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안 썼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보물이에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연희랑 재훈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편지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는 저를 그들만큼 추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길을 갔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게 최고의 복수라는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준호는 장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를 아들로 여겨주셔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됐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편히 쉬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동굴을 나온 준호는 와이너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준호는 직원들을 배웅한 후 혼자 와이너리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었죠. 서연희 씨. 놀랐죠? 교도소에서 전화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히스테리컬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려고 전화했어요. 사과요? 응. 1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진심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깨달았어.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난 평생 겉모습만 봤어. 사람도 물건도 모든 걸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화려한지만 봤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안 봤어. 사람의 마음, 진심, 그런 거. 준호는 난간에 팔을 개고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줬어. 근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지.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서연희 씨,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과거도 후회도 다. 응.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자신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사세요.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착하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당신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10년의 굴욕, 1년의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준호의 여정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 용암동굴 와이너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진석 회장 추모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준호는 장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서진석 회장님은 평생 배움이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재단이 그분이 뜻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준호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 대표님, 인터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대표님은 1년 전만 해도 빈손이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셨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이 있었습니다. 보물이요? 네. 저를 믿어주신 분의 사랑이었죠. 기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한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고요. 명언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공은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거예요. 저는 건축가라는 꿈을 1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이게 제게는 가장 큰 성공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준호는 와이너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제주의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청테이프는 이제 더 낡아서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지만 준호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아버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제 꿈도 이뤘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준호는 코르크 스크류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셔서. 석양이 코르크 스크류를 비추며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그의 속삭임이 제주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건축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 아직도 일하세요? 아, 선생님. 이 설계가 너무 재밌어서요. 준호의 얼굴엔 소년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서 회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러게요. 준호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장인어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평생 짓눌려 살았겠죠. 맞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장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의 굴욕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강민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재혼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꿈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서울 구치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건물을 바라봤어요. 연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준호는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을 뿐이에요. 잘 지내세요, 서연희 씨.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으시길. 준호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제주도 용암동굴 와이너리는 세계 3대 와이너리로 선정됐습니다. 준호가 설계한 건축물은 국제 건축상까지 받았죠. 시상식장에서 준호는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한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제주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어요. 아버님, 준호는 주머니에서 장인의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저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요. 그는 코르크 스크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버려진 우물 같았던 그 동굴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별똥별 하나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다음 생에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장인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와이너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민준호. 한때는 무능한 대릴 사위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시작은 버려진 우물 같았던 한 동굴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망의 끝이 곧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준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끝 에필로그 10년 후 백발이 성성한 준호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전 세계에 있었고 제주 와이너리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꿈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그 청년을 보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가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준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코르크 스크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건 저한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버려진 것 같아도 끝이라고 생각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청년이 떠난 후 준호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아버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장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준호는 코르크 스크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계도 앞에 앉았어요. 오늘도 그는 꿈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을 향해. 진짜 끝.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셔야 해요.